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그 무선설비 자격증 또는 뭐 정보통신기사 들어가 있는 과목 중에 바로 이제 그 전자계산기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20문제가 아니고 이제 10문제씩이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최근에 나온 그 문제를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 정보처리 기사의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에서 나온 그 디지털에 관련된 문제들이 그대로 여기에 나와요,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게 아니고 출제를 예전에 했던 분들이 이제 원래 이제 문제은행이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과목에도 이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낸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이제 제가 시험을 볼 당시에 많이 나왔었던 전자계산기 구조에서의 그 디지털 논리회로 쪽에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를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이트에 가면, 기출문제, 특히 이제 정보처리 쪽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무선설비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관련 자격증에 대한 기출문제를 잔뜩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가입을 안 해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요. 자, 그 중에 이제 우선, 여러분들은 당장, 제가 보기에는, 정보처리 쪽에는 이 전자계산기 구조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해서 물론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새로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전부터 이 강의를 해왔습니다. 1984년부터 했죠. 1984년 1월 달부터 했는데 벌써 16년에다가 14년이니까 한 30년을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보 처리가 안 바뀐 과목이에요. 이 전자계산기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 만든 문제인지 정말 옛날 문제인지 그게 다 이제 구별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4년치 정도를 풀어보면 계속 나오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나오니까 제대로만 이해해 주시면 아마 충분히 나오면 물론 그냥 외워서 쓰셔도 돼요. 외워서 써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해해서 풀면 더 좋죠. 응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무선설비기사 2010년 1회입니다. 1년에 3번 보는데 1회부터 풀어볼게요. 맨 앞에 있을 겁니다. 10쪽에 있는 그런 페이지에 그 기출문제 집에 있는 10쪽에 있는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전자계산기 일반 파트는 이제 26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 81번부터 보통 이제 81번에서 90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0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A형, B형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같은 문제인데 약간 순서를 바꿔서 내는 그런 형입니다. A형과 B형의 차이가. 자, 문제 81번. 다음에 아까 그 오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건데 슈퍼 스칼라 방식을 제약하는 사업. 자, 우리가 CPU가 자꾸 이제 성능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 진행 중인 CPU를 여러 개 두자. 그리고 파이프라인 처리를 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병렬 처리와 파이프라인 처리를 하기 위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즉, 병렬 처리나 파이프라인 처리가 되려면 이 조건에 맞아야 돼요. 이 조건에 안 맞는 경우는 병렬 처리와 파이프라인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해저드, 제약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느려지는 거죠. 처리는 안 되는 건 아닌데 느려져요. 왜?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늦어지다. 이거 원래 병렬로 하거나 병행으로 해야 빨라지는데, 그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A 이꼬로 B 더하기 C다. 그런데 그 다음은 P 이꼬로 A 곱하기 6이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명령어를 수행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동시에 할 수 없다. 그죠?
먼저 A를 계산이 끝나야 다음에 그 A의 값을 이용해서 P의 값을 구해지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형은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파이프라인 처리도 안 되고요. 왜? 파이프라인 처리는 뭐냐면 이게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를 또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알 수가 없잖아요. A 값을. 그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처리도 안 되고 병렬 처리도 안 된다.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면 이렇게 작성된 명령어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좀 느려지더라도 아니면 개선을 해서 바꿔서라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음 슈퍼스칼라 방식을 제약하는 사항들 중에서 레지스타를 재명명, 아마 여러분 책에는 재명령이라고 돼. 재명령이 아니고 재명명입니다. 그 네이밍이라고 해요. 레지스타 리네임 이름을 바꾼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재명령이 아니라 재명명이에요. 재명명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그래서 그 문제에서 좀 말이 어려워. 이거부터 어려워요. 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외우겠죠. 자, 외우는 건 좋아요, 사실은.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다음에 또 나오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이게. 자, 약간 돌려서 내면 이제 해결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데이터의 의존성, 프로시저어 의존성, 자원 충돌, 출력 의존성. 자, 네 개의 보기가 어떤 의미를 나타낸 건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슈퍼스칼라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CPU 내에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두고 여러 개의 명령어로 이제 처리하는 기술이 슈퍼스칼라 CPU란 말이에요. 그죠? 명령어를 여러 개 동시에 처리하고 또 병행 처리도, 즉 병행 처리의 개념이 파이프라인 처리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CPU를 보면 자, 명령어가 1번 명령에서 8번 명령 8개를 이렇게 짰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두 개의 명령을 썼지만 제가 8개라고 합시다. 명령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8개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4단계를 거쳐서 끝냅니다. 그럼 저거는 뭘 얘기하냐면 명령어 1번은 저렇게 4개의 단계를 거쳐서 완전히 끝나야 다음 두 번째 명령어가 실행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 없죠. 지금 어차피 이거는 그냥 순차 처리예요. 순서대로. 그죠? 그러면 명령어 하나에 4개의 클럭 펄스가 필요하다라면 마지막 8개의 명령을 다 처리하면 32개의 클럭이 필요한 개념이죠.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일반적인 CPU에 의한 처리 방식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8개의 명령, 이렇게 계산. 요 계산도 좀 해주세요. 곱해주면 돼요, 그냥. 그죠? 명령어의 개수에다가 단수를 곱하면 바로 총 끝나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가 A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는데, 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네트워크를 보면 연결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 네트워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통해서 7개를 통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자료를 보낼 때 자, 요만한 자료를 여러 개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를 통해서 던집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거쳐서 B라는 위치에 도착해야만이 다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낭비죠. 하나를 보낼 때 여기서 여기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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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에 어느 하나의 선로만 지금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선로는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봤을 때 다음 걸 보내려고 해도 목적지에 먼저 보낸 게 도착 지점에 도착한 걸 확인한 다음에 보내야 되잖아요. 굉장히 느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쪼개서 자 하나 보내고 요놈이 요로 갈 때 다음 거 보내고 또 요놈이 요로 갈 때 다음 요놈이 요로 가고 또 새로운 거 보내고 계속 끊임없이 보낼 수 있잖아요. A는 놀지 않고 보낼 수 있어요. 똑같은 거 이게. 이거 지금 놀고 있단 말이에요. CPU 안에 수많은 자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자, 맨 앞에서는 이 부분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 놈을 작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 놈에 의해서 수행하다가 보면 나머지 얘까지 포함해서 다 놀고 있잖아요. 그죠? 자원을 놀리지 말고 최대한으로 부리자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자원이 놀고 있어요. 자원의 유효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한 게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파이프라인 처리가 바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 명령에서 8번 명령까지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해되죠? 겹치지만 각각의 위치마다 기능이 달라. 여기에서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기능을 발휘하지만 여기서는 이 기능을 발휘하면 되잖아요. 서로 다른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도 상관이 없죠? 이게 겹치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한 파이프라인 처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도 뭐냐? 이게 똑같은 8개의 명령이지만 이렇게 처리하면 클럭 펄스가 11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명령어 수에다가 단수를 아까는 곱했는데 이것도 공식이 잘 나옵니다. 더하는 겁니다. 더한 다음에 1을 빼면 돼요. 그러면 8에다가 4를 더해서 2를 빼니까 11 되죠? 즉 여기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 8번 명령어가 끝날 때까지는 클럭 펄스가 몇 개냐? 시험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 되잖아요. 그죠? 11개의 클럭 펄스에서 끝난다 이게. 이걸 더 빨리 끝낼 수 없느냐?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슈퍼 스칼라 CPU는 이렇게 된 겁니다. 2개씩 겹쳤죠? 명령어가 2개씩이고 그걸 또 각각 파이프라인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면 7개면 된다. 자, 적절한 그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젯밤에 그린 그림이에요. 나름대로 이거 이제 설명을, 저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해요. 생각을 해봤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모든 부분에 내가 그 부분에 부딪히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쉽게 할 것인가? 막 뒤져요. 근데 너무 고마운 게, 요즘은 이제 사이트에 가면 뭐 네이트나 네이버나 이런 데 가면 검색창에 이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돼 있진 않아.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제가 이제 이해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이니까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설명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살아갈 때 꼭 뭔가 그런 것들, 자소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내 스펙이 얼마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창의적인, 여러분이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서 면접 보시는 분들이 그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나름대로 자기의 노하우를 탁 여기다 쓰시면 아마 놀랄 겁니다. 와,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당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노하우는 기업에서는 다 그걸 뺏어갑니다. 그리고 지 걸로 만들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 자, 그런 것도까지 숨길 수 있는 좀 여력도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나의 노하우를 발설하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 사업할 때 탁 투입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게 슈퍼 스칼라 CPU의 처리 방법이다. 자, 그런데 그런 제약,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약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자, 어떤 제약이 있을까? 이런 제약이 있어요. 자, 파이프라인을 제약하는, 즉 해저드가 뭐냐? 명령어 순위의 병렬성을 최대한으로 이제 운영하려고 했는데 병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병렬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어떤 경우일까요? 자, 이런 경우예요. 자, 보세요. 보통 이게 이제 하나의 명령이죠. 이렇게. 이게 하나의 명령인데 하나의 명령어 구조를 보면 앞에 오퍼레이션이 나오고 퍼스트 오퍼런드, 세컨드 오퍼런드, 심지어 이제 서드 오퍼런드, 주소가 3개인 경우도 있고 2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두 개인 경우는 투 어드레스고 세 개면 쓰리 어드레스잖아요. 뭐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이 없어요. 그 주소가 두 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투 어드레스의 의미로서 원래 값이 깨진다. 그죠? 결과를 보관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값이 안 깨지게 하기 위한 게 쓰리 어드레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add 하라 A, B, C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B에 있는 내용에다가 C에 있는 내용을 더해라. 그럼 원래 B와 C가 가지고 있었던 원본에 대한 것은 안 깨지겠죠? 그 결과가 얘한테 주는 거예요. 안 깨지잖아요. 이게 3 어드레스의 장점이에요. 원본이 안 깨지게 하기 위한 연산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투 어드레스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add 하라 A, B 그러면 A가 가지고 있었던 값에다 B가 가지고 있었던 값을 더해서 둘 중에 하나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 깨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원본이 깨지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3 어드레스로 한다 그러지. 자, 그런데 최근에 언어들은 전부 다 뭐예요? RISC 구조죠? RISC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연산 명령이 이렇게 메모리 변수가 아니라 레지스터다라는 얘기예요. 레지스터입니다. RISC 구조의 모든 연산 명령은 자료가 다 어디에 있다? 레지스터에 있다. 그럼 레지스터의 개수가 많아요? 메모리의 개수가 많아요? 레지스터가 훨씬 적지요. 메모리가 용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레지스터의 개수가 이제 제한되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모든 연산 명령은 레지스터를 이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쓰고 이제 add 하라 무슨 다 R1, R2, R3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첫 번째 레지스터, 두 번째 레지스터, 세 번째 레지스터. 서로 다른 레지스터예요. 이름이 다르면, 명칭이 다르면 다른 변수이듯이 숫자가 다르니까 다 다른 레지스터예요. 이해하셔요? 자, 그거 하나 좀 우선 알아야 돼요. 모든 연산 명령은 레지스터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뭐 투 어드레스로 하든 쓰리 어드레스 상관없어요. 이론적인 설명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명령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두 개의 명령어를 따로따로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두 개의 명령을 동시에 하려고 해요. 그럼 언제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얘하고 얘가 같은 동작일 때. 그럼 그 동작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두 개 있어야겠잖아요. 동작이 서로 틀리면 서로 도구가 틀리니까 나는 이 도구를 쓰고 나는 이 도구를 쓰겠다. 동시에 해도 되잖아. 서로 다른 도구니까. 이해하셔요? 근데 같은 도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두 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개는 못하잖아. 이걸 뭐라 그래요? 같은 동작인 경우를 자원이 충돌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원이 충돌이잖아요. 그죠? 프로시저 의존. 네, 프로시저 의존이라고 그래요.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병렬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는데, 병렬이 된다 하더라도 CPU는 하나밖에 없다, 만약에. 이론적으로 병렬로 두 개의 기능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자원이.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원 충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걸러내면 되겠죠? 이걸 띄워놓으면 돼요. 다른 오퍼레이션은, 그죠? 자, 이런 게 이제 존재하고요. 이걸 자원 충돌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뭐랄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뭐냐, 이런 경우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오퍼레이션은 달라. 근데 얘하고 얘가 같아. 같은 레지스터예요. 그럼 어떤 뜻이냐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레지스터에 있는 거를 여기에 있는 변수에다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그럼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이 자료가 만약에 5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add 하라
R1, R2. 예? 근데 만약에 멀티플라이 하라, 아이고. 여기다가 R2를 쓰고, 여기다가 R3를 썼다고 하자 이거예요. 즉, 구조상으로 보면, 첫 번째 명령어는 뒤에 있는 레지스타고, 두 번째에 있는 변수는 앞에 있는 변수에 똑같은 이름이. 어쨌거나 이 오퍼레이션이 같던지 뒤에 있는 뭔가의 레지스타가 서로 같은 게 나타나면 해결을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혀 이 레지스타가 틀리면 상관이 없잖아. 독립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변수도 레지스타끼리는 뭘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약 조건이 언제 생기느냐면 두 개의 오퍼레이션이 같던지 이렇게 갔던지 이렇게 갔던지 이렇게 갔던지 이렇게 생겨요. 경우의 수가. 그렇잖아요. 이해하셔요? 우선 이거부터 해본 겁니다. 이렇게 같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세컨드 오퍼런드고 두 번째 명령은 퍼스트 오퍼런드가 같은 이름일 때, 같은 레지스타일 때. 그러면 이 동작은 어떤 개념이냐면 리드를 한 다음에 라이트를 냈죠. 이게 우리가 퍼스트 오퍼런드하고 세컨드 오퍼런드의 의미는 뭐냐면 세컨드는 리드가 되는 거 읽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퍼스트 오퍼런드에다가 결과가 들어간 거니까 결과는 라이트를 한 거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되게 리드를 한 다음에 라이트를 냈죠. 리드 후에 라이트를 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흐름 의존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경우에 같은 레지스타가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을 때는 뭐예요? 라이트를 한 다음에 리드를 했죠. 이건 라이트잖아요. 이게 여기다가 저장을 했잖아. 결과를. 그 결과를 읽어서 다시 여기다 또 써먹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것도 이렇게 같을 때 이걸 반의존성, 안티 디펜던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을 때는 뭐예요? 라이트 한 다음에 라이트 했죠. 라이트를 한 다음에 또 라이트를 했잖아. 그죠? 첫 번째 명령이 얘가 얘한테 라이트를 했는데 두 번째 또 라이트를 했어요. 같은 집에다가 계속 두 번을 했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출력 의존성이라고 해요. 둘 다 출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레지스타인 경우 이렇게 뒤쪽에 리드를 한 다음에 또 리드를 했어요. 그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써먹은 거니까 내용이 변경된 건 아니잖아요.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값의 의미로 같은 값을 써먹었을 뿐이에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근데 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같은 거라면 여기에 집어넣은 거하고 다음에 여기에 집어넣은 동일한 레지스타인데 여기서는 만약에 5를 집어넣는데 다시 8을 집어넣었다 이거야. 그럼 여기 뭐야 이거 괜히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그죠? 안 해도 될 짓을 했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값도 의미가 있는 값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어차피 목적은 얘가 목적이에요. 얘가 궁극적으로 결과를 얘가 갖기로 한 건데 여기서 먼저 가졌던 값이 깨지고 얘가 새로 가지니까 얘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재명명하면 되죠.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 없죠. 레지스타의 이름을 바꾸고 다른 걸로 하라 이거야. 동일한 이름으로 하지 말고 다른 이름의 레지스타로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자, 그런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데이터의 의존성 뭐냐? 순차 처리 결과와 동시에, 그러니까 원래 순서대로 했을 때의 결과와 이걸 동시에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게 이제 제약 조건이에요. 그죠? 원래 순서대로 하나, 동시에 하나,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돼요. 그죠? 그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동시에 하는 거예요?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거였잖아요.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성능을 좀 높여보자 이거예요. 그죠?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해줘야 돼. 슈퍼스칼라 구조가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해야 순차 처리를 하거나 병렬로 하나 똑같이 나오는데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순차 처리했을 때의 결과와 동시에 처리했을 때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죠. 그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해결을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순차 처리의 결과와 동시에 했을 때 처리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이제 데이터 의존성이에요. 자료가 달라지더만 자료가. 데이터에 의존해서 처리를 하다 보면 데이터의 의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했던 흐름 의존성, 반 의존성, 출력 의존성.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true data dependency인데 write after read dependency. read를 한 후에 write 했잖아. 그죠?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어요. 그죠? 이건 두 번째 그림이었죠? write를 한 후에 read 했죠? 이게 세 번째 그림이 write를 한 후에 write가 됐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전문 용어를 붙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것도 답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하면 얘가 좀 더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재명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얘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얘는 해야 돼요, 반드시. 자, 원래는 둘 다 이런 경우예요. 자, 흐름 의존성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3 어드레스다. 이거 리드를 한 거죠. 맨 앞에 있는 것만이 라이트의 결과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리드를 한 거죠. 빼내서 자료를 불러다가 연산을 해서 여기다가 결과를 넣은 거잖아요. R1은 write의 자리예요. 그러나 R2와 R3는 read의 자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read를 한 후에 이 명령에서는 뭐예요? write를 했죠. 그 자리에다가. 동일한 변수잖아요. 물론 레지스타를 이용하는 기도에 레지스타에 대한 걸로만 처리를 하는 거예요. RISC 구조는 모든 연산 명령이 뭐예요? 레지스타만 갖고 처리하는 명령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이런 형태로 명령을 썼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흐름 의존성이에요. 리드 후 라이트를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레지스타 재명명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원래 궁극적인 거는 아마도 이거는 깨져도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사실은. 어차피 여기서는 R2를 이용해서 뭔가를 결과를 얻었는데 여기서는 결과로 이 R2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값을 써먹고 그 R2가 가지고 있었던 값 원래 값은 깨져도 문제는 없잖아요. 일단 내 본연의 일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재명명은 안 해도 돼요. 물론 하면 더 좋고. 그죠? 그러나 이걸 확실히 해줘야 돼요. 아, 이런 경우 아까 반의존성이에요. 이건 뭐야? 라이트잖아요. 그죠? 여기서 라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리드를 했어요. 그죠? 자, 이거는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이트 한 다음에 리드를 했을 때는 이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자, 이게 출력 의존성이 둘 다 출력이죠? 그럼 얘를 바꿔주면 되죠? 그럼 원래 이거는 왜냐하면 인식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R론에다 키건 계산했는데 왜 그걸 또 깨고 들어가냔 말이야. 분명히 너는 왜 계산했어? 이거 써먹으려고 계산했을 거 아니야. 써먹으려고 하는데 써먹지도 않고 또 그 방에다 다른 값으로 바꿔버리면 딴 뭐야? 그래서 얘를 딴 데 대피하자 이게 재명명을 하자 이거죠. 해결되죠? 네.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한 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재명명에 의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아무 문제 없이 처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이에요. 자, 첫 문제부터 이렇게 참 좋은 문제 얘기하고 어려운 문제, 그죠? 자, 앞으로 나오면 다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라고. 제가 참고로 카페에다가 이제 이걸 다 올리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좀 질의응답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사실은. 그러면 조금 수월할 것 같아, 이제. 희망하시는 분, 괜히 그냥 보지도 않으면서 자료 올려주세요. 이러면은 참, 다른 데까지 좀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원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메일로 보내든지 하여튼 부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프로시주어 의존성, 그러니까요. 프로시주어의 의존성은 뭐냐? 분기명령.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제 물론 요즘의 프로그램들은 고투문을 안 써요. 이게 분기명령이잖아. 고투. 자, 예를 들어서 쭉쭉쭉쭉쭉쭉 이게 명령어인데요. 분명히 요거 한 다음에 요게 이제 요게 진행을 하는 중에 요것도 불려져 나오고 요것도 불려져 나오고 요것도 불려져 나오겠죠. 다음 준비를 위해서. 그죠? 아까 파이프라인 처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4단계라고 했을 때 4단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명령어가 불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가 지나갔을 때 이 명령어가 요만큼 불려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명령어에 대해서 요구는 요 때 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렇잖아. 아까 그래서 이거 안 그리고. 그죠? 그러니까 요 명령어가 요거 수행할 때 얘는 요거 수행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요 명령어 3번째 거 수행할 때 얘는 2번째 거 수행하고 얘 거는 첫 번째 거 수행하겠죠? 이게 파이프라인 처리잖아요. 어차피 다음에 하려고 다음 명령어들이 미리미리 큐에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쭉 가다 예를 들어서 고투 명령이 얘가 고투 500이다. 500번지로 가세요. 그랬어요. 실제로 500번지로 가려면 이 명령어가 요거 쪼개진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500번지로 가야겠구나. 그런데 500번지로 가야겠다고 결정을 하는 시점에서 다음 명령어들이 미리 큐에 대기하고 있겠죠.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죠? 이거 다 대기했던 거 버리고 500번지로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이것도 파이프라인 처리에 위배가 되는 거죠. 이게 프로시주어 의존성.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고투문을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고투문을 쓰면 해결을 못할 건 아니지만 성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셔요? 그 다음에 자원 의존성.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충돌이라는 거예요. 같은 명령이 존재하는 게 이렇게. 이해돼요? 덧셈기라는 자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동시에 덧셈을 2개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지체가 돼야 돼요. 그죠? 동시에는 못하니까. 이것도 어떤 제약 조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야, 내가 병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명령어를 주면 이렇게 연달아서 같은 명령을 주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뭐 순차적으로 하면 상관이 없지만 동시에 할 수는 없지 않냐. 자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자원이 충돌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걸 자원 의존성이라고 해요. 이해돼요? 도구가 동일한 도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같은 자원을 사용합니다. 자, 좀 설명이 장황했지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출력 의존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답은. 이해돼요? 출력은 썼는데 또 쓰는 거야. 그죠? 첫 번째 명령도 썼는데 두 번째 명령도 동일한 방에다가 똑같은 어떤 결과를 집어넣어라.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먼저 계산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거를 재명령에 의해서 해결해주면 된다. 그러니 써먹을 수 있게. 이해되시죠? 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문제 81번. 상대 주소 지정 방식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는 뭐냐? 자, 우선 상대 주소라는 게 뭐냐? 상대 주소는 이게 이제 메모리 안에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인데 항상 프로그램은 반 뚝 잘라서 여기 뭐예요? 명령어들이 있고요.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나머지는 자료가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갈라서 보관을 해요. 명령어 자체가 자기가 처리할 대상의 자료를 품고 다니지 않습니다. 처리해야 할 대상의 자료는 자료 영역에다가 보관해놓고 실행할 때 불러다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영역하고 명령어 영역이 따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쓰는 PC에서는 우리는 이 명령어들이 들어가는 영역을 코드 세그먼트, 이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PC에서는 세그멘테이션 기법으로 운영을 해줍니다. 명령어들이 들어있는 영역을 코드 세그먼트라고 그러고요. 자료가 들어있는 영역은 두 가지예요. 데이터 세그먼트가 있고 스택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둘 다 자료가 들어가는 영역인데 데이터 세그먼트는 정적 자료고요. 스택 세그먼트는 동적 자료다 그런 얘기예요. 정적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자료가 들어갈 방을 확보해 놓고 운영하는 거고요. 동적은 뭐냐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방이 잡혀서 그때그때 처리가 되는 영역을 의미하는 게 동적 영역이에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방 잡혀요.
필요 없어지면 자유공간으로 돌아 해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정적은 안 그래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종료가 돼야만이 그 영역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종료하고 관계없이 도중에라도 쓰레기가 되면 그 쓰레기를 수집을 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재활용을 합니다. 그럴 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의 용도가 동적 자료 영역이에요. 근데 동적 자료 영역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힙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힙. 힙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영역도 동적 영역인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스택은 LIF로 운영을 하지만 힙은 링크드 리스트로 운영하는 동적 영역이에요. 링크드 리스트. 그것만 조금 구별해 주시면 돼요. 링크드 리스트. 우리가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억 장소, 자료가 들어가는 기억 장소를 확보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처리하는 자료의 성질을 잘 보고, 이 자료는 정적에 잡아야 좋겠다, 동적에 잡아야 좋겠다. 야, 이거는 어차피 필요할 때 잡아서 써먹고 그냥 해제해주자. 그럼 이거는 동적으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다만 여러분들은 동적과 정적의 개념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명령어 옆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주소다. 자료가 아니라 주소예요. 그러면 이 주소가 여기에 써있는 주소를 직접 찾아가면 직접 주소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직접 주소라면 50번지를 찾아가야 돼요. 50번지에 자료가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직접 주소라면. 만약에 얘가 간접 주소라면 뭐예요? 50번지를 일단 찾아가봐. 근데 그 50번지 안에 있는 숫자가 또 있겠죠? 그 숫자를 또 찾아가봐. 2번 만에 찾아가서 자료를 불러오면 간접번지라고 해요. 이해하셔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거를 더해서 PC가 가지고 있는 걸 더해서 찾아가라. 그럼 500일에다 50을 더하면 551이죠? 이렇게 551번지를 찾아간 그 자료가 더하기를 하기 위한 대상의 자료다. 내가 더할 때 쓰려고 하는 자료가 이거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어디 있어요? 551번지 있다 이거야. 이 550이라는 번지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거에다가 명령어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다가 PC값을 더해서 찾아갔죠? 이걸 계산에 의한 주소라고 해요. 그런데 계산을 했는데 PC값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를 상대 주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상대 주소라는 말의 의미가 되냐면 실제로 보시면 저 PC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어떤 주소예요? 해당 명령어의 주소나 마찬가지죠. 물론 의미적으로 이제 요거 다음 주소이긴 한데 다음 주소나 현재 진행 중인 명령어의 주소나 같은 개념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떨어진 거리를 나타낸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야. 현재 처리하려고 하는 명령어를 기준 삼아서 떨어진 거리를 찾아가는 게 상대 주소다.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트리 구조에서 경로를 찾아갈 때 그 경로에 대한 주소가 절대 주소가 있고 상대 주소가 있죠. 엑셀을 쓸 때도 어떤 셀에 있는 위치를 나타낼 때 상대 주소를 쓰기도 하고 절대 주소를 쓰기도 하죠. 자, 엑셀에서 절대 주소는 어떻게 표현해요? 앞에다 달러를 붙이죠. 달러가 붙지 않은 주소는 뭐예요? 상대 주소예요. 현재 자신이 있는 곳에서 기준 삼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트리 구조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트리 구조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를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여기를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죠. 그죠? 자, 이걸 족보로 따지면 현재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여기를 가는 건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식.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돼요? 이렇게 찾아가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찾아가면 상대 경로. 루트. 여기서부터 찾아가면 절대 경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셔요? 우리가 패스라는 경로를 지정할 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절대 경로로 해도 되고 상대 경로로 해도 돼요. 그럼 누가 더 좋으냐? 상황 따라 달라요. 가까운 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좋은 경로예요. 그렇죠? 절대 경로로 표현한 게 가까우면 절대 경로가 좋은 거고 상대 경로가 좋으면 상대 경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길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그렇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가는 건 뭐예요? 상대 경로. 무투, 조상부터 찾아가면 절대 경로다 그래요. 절대적이에요. 그죠? 자,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용한 주소의 계산은 뭐다? 상대 주소다. 렐러티브 어드레스입니다. 많이 나와요, 이것도. 프로그램 계수기에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용하면 상대 주소가 된다. 이해돼요? 참고하시고요. 자, 교무실에 1학년